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금 장수와 공주의 목걸이. 옛날 어느 동네에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소금섬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지요. 이 소금 장수에게는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주란 비가 올 것인지 해가 날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었지요. 소금 장수 아저씨, 내일 모내기를 해야겠는데 비가 오지 않겠소? 해가 쨍쨍 나고 날씨가 좋을 테니 걱정 마시오. 그러면 정말 다음 날 해가 쨍쨍 나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소금 장수 아저씨, 내일 쟁기질을 해야겠는데 날씨가 어떻겠소?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영락없이 비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저씨가 앞일을 잘 알아맞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 바다 건너 중국에까지 퍼졌지요. 마침 중국 황제의 딸이 귀한 목걸이를 도둑맞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는 목걸이를 찾지 못하여 병이 날 정도였지요. 공주님, 조선 땅 장산도에 앞날을 잘 알아맞히는 소금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 목걸이를 찾아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금 장수의 소문을 들은 시녀가 공주에게 말하였습니다. 공주는 황제에게 간청을 하였지요. 아바마마, 조선 왕께 부탁하여 소금 장수를 불러오게 해 주십시오. 황제는 사랑하는 공주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사신을 보내 소금 장수를 청하였지요. 소금 장수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소금 장수에게는 부인 없이 혼자서 키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일단 중국에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물건을 찾으려면 도술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술이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버십시오. 그러다가 더 시간을 연기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급하시면 나는 조선 땅의 초가 3간밖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그 초가 3간이 불에 탔으니 나는 망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신이 왔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아들의 말을 새겨 듣고 중국으로 떠났지요. 중국에서는 아주 용한 도사가 왔다고 대접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공주의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졸랐습니다. 도술이란 사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무르익어야 하는 것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쯤 기다려야 할까요? 한 보름쯤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을 벌고 그동안 매일 잔치에 초대되어 산의 진미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자 어서 목걸이를 찾아내라고 성하였지요. 그러면 소금 장수는 아직 도술이 걸릴 만큼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또 보름을 연기받았습니다. 공주는 마침내 화가 났지요.
왜 자꾸만 시간을 끄는 것이오? 빨리 찾아내시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마마, 어젯밤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고 말았습니다. 나는 워낙 가난하여 재산이라고는 그 초가 삼간뿐인데 그게 불타버렸으니 나는 이제 거지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에 도술이 걸리질 않습니다. 공주는 소금 장수의 말이 참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었어요. 사신이 조선 땅 남쪽 끝에 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장산도에까지 가보니 정말 소금 장수네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소금 장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귀뜸을 해주고 자기 집에 불을 낸 것이지요. 사신이 다녀올 동안 소금 장수는 산의 진미와 잔치판 속에서 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지요. 사신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공주마마, 소금 장수의 말대로 집이 다 타고 없었습니다. 과연 하늘이 내신 도인이로구나. 중국에 앉아서 조선 땅 자기 집 불난 것을 알다니 소금 장수의 명상은 더더욱 빛났습니다. 저렇게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왜 목걸이를 찾아내는 데에는 자꾸 세월만 보내는 것일까? 기다리다 못한 공주는 소금 장수를 불러놓고 마지막 시간을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약속한 시간을 어길 때에는 공주를 속인 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다그쳤지요. 소금 장수는 열흘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날짜가 자꾸자꾸 지났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였지요. 에라이, 될 대로 되라지. 닷새가 가고 엿새가 가고 일해가 갔습니다. 날마다 잔치는 계속되었어요. 소금 장수는 맛있는 산의 진미도 점점 입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밤이 왔지요. 이제 소금 장수는 이 밤만 지나면 처형을 당해야 할 신세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고향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면서 단식을 하였습니다. 그놈의 소금섬 때문에, 소금섬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소금 장수가 원래 날씨를 잘 알아맞혔던 것은 순전히 소금섬 때문이었습니다. 소금기가 밴 소금섬은 날씨가 좋으면 바싹 말라 고슬고슬하였고 날이 굳으려면 습기의 영향을 받아 축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섬을 만져보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인지 굳을 것인지 알아맞힐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남들이 용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소금 장수는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큰 재주나 있는 것처럼 뽐을 냈고 사람들은 또 희한한 재주를 가졌다고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금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놈의 소금섬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하고 단식을 한 것이지요. 소금 장수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로 탄식을 하고 있는데 공주의 시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소금 장수 앞에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도인 어른, 쇳내 여기 있습니다. 쇳내를 죽여주옵소서. 시녀는 소금 장수가 소금섬을 말하는 것을 자기 이름인 소금선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 제가 공주님의 시녀로 있는 소금선입니다. 제가 공주님의 목걸이를 훔쳤어요.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목걸이는 어디다 두었느냐? 예, 여기 있사옵니다. 소금 선인은 품 안에서 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나는 목걸이만 찾으면 된다. 네가 훔쳤다는 말은 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 말거라. 소금 선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큰 절을 골백번도 더 하였습니다. 소금 장수에게 목걸이를 건네받은 공주는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도인께서는 이 목걸이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내 도술로 어딘지 모를 곳에 숨겨져 있던 목걸이를 내 손 안으로 불러온 것이니 그것이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저로서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큰 상을 내리겠어요.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소원이라면 공주님의 시녀인 소금선이가 그동안 제 마음에 들었사옵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홀아비로 지내온 소금 장수는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소금 장수와 소금선의 결혼식에는 중국 황제를 비롯하여 고관, 대작, 공주가 모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공주는 두 사람에게 10대에 걸쳐 먹고 살 만한 땅을 상으로 내렸지요. 금으로 만든 가마를 타고 소금 장수는 금이 환양하였습니다. 물귀신과 숲귀신. 옛날 어느 곳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만성이었지요. 하루는 만성이가 장마당에 갔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밤늦게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금은 밤이라 길도 잘 보이지 않았지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어서 개울까지 다다른 만성이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물에 첨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성이는 물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개울을 따라 떠내려갔지요. 그러다 미끄러져 뒹굴기도 하고 물을 먹고 어푸어푸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떠내려가다가 만성이는 풀이 무성한 강 기슭으로 나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물이 줄줄 흐르는데 바람까지 서늘하니 보니 몸이 떨리며 오한이 났습니다. 이대로 집까지 갈 것을 생각하니 난처하였지요. 만성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 기슭 가까이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빨래를 해서 널어놓은 모양이군. 이렇게 중얼거리던 만성이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저 빨래를 걷어서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몸이 마르면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것이야. 만성이는 하얀 것이 있는 곳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가깝게 다가갈수록 그것은 빨래한 흰 옷이 틀림없었지요. 만성이는 허리를 굽혀 옷을 집으려고 하였지요. 그때 앗 하고 새된 소리를 지르면서 흰 옷이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두 손을 내밀어 만성이의 얼굴을 잡아 뜯었습니다. 만성이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달아났지요. 귀신이다. 귀신. 만성이는 겁에 질려 이렇게 중얼거리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만성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근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만난 것은 숲 귀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던지 만성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벌벌 떨기만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에는 열이 몹시 나고 헛소리까지 하였습니다. 만성의 눈에는 여자 귀신이 자꾸만 어른거리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만성의 병은 심해져 갔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만성이를 걱정하며 머리맡에서 떠나지 못하였지요. 이 마을에서는 아는 것이 많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만성이가 갑자기 앓는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자기 일처럼 걱정이 되어 만성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튼튼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 알아누웠나? 할아버지는 만성이가 알아눕게 된 사연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따져 물었습니다. 만성이가 숲 귀신을 만난 다음부터 병이 생겼다는 말을 듣더니 할아버지는 껄껄 웃었어요. 이 사람아,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나? 그래도 만성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숲 귀신을 만났어요. 그놈이 와락 달려들어 내 얼굴까지 허벼 놓았는데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만성이를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세. 만성이는 할아버지에게 의지해 먼저 번 건너던 강 기슭으로 가보았습니다. 숲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들이 사방을 돌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무당이 한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히 여겨 무당에게 물어보았지요. 거기선 무슨 일로 여기에 옵니까? 그리고 저 아낙네는 왜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러자 무당이 대답하였어요. 글쎄, 어젯밤 이 여인이 장보러 간 남편이 오지 않아 이 숲까지 나와 기다리는데 개울에서 물귀신이 첨벙거리며 기어나와 덮치는 바람에 죽을 뻔하였대요. 그런데 아직도 그 귀신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구슬하여 물귀신을 떼어주려고 여기로 데려왔지요. 무당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성이와 여인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럼 숲 귀신과 물 귀신이 서로 만나보시오. 만성이와 여인은 눈이 동그래져서 마주보며 한참 동안 영문을 몰라 하였지요. 그러다가 그날 밤 둘이 마주쳤던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듣고서는 부끄러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만성이와 여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그와 함께 귀신이 있다던 생각도 머릿속에서 말끔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병이 난 구두쇠.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인색한 구두쇠가 살았지요. 얼마나 짠 구두쇠였는지 세수하고 난 물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그 세수한 물에 걸레를 빨고 그 걸레빤 물을 텃밭에 뿌리는 것이었어요. 다 쓴 종이 한 장도 그냥 버리지 않았지요. 군데군데 빈 곳이 있으면 잘라다가 이어붙여 새 종이를 만들고 남은 것은 또 창호지 뚫어진 곳에다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살면서 일은 또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지 날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한시도 노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니 돈을 안 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한 푼 벌고 두 푼 벌어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세간을 점점 늘려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두쇠가 큰 부자가 돼 가지고도 그저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커다란 동계를 하나 짜놓고 돈을 벌 때마다 거기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지요. 그러고는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돈이 처음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에 찰 만큼 모이더니 나중에는 허리에 찰 만큼 모이고 그 다음에는 겨드랑이에 찰 만큼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느라고 일은 뼈 빠지게 하면서 아끼기는 눈이 터지게 아꼈지요. 제 것만 아낀 게 아니라 남에게도 아주 인색하였습니다.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밥 한 술 줄 모르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돈 한 푼 꿔주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돈 괴에 돈이 겨드랑이에 찰 만큼 모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더는 모이지를 않았지요. 10냥을 모으면 10냥이 나가고 100냥을 모으면 100냥이 나간 것입니다. 돈을 좀 벌었다 하면 꼭 식구가 아프거나 세간이 부서지거나 집 한 곳이 허물어지거나 도둑이 들거나 하여 꼭 그만큼 나가더란 말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등이 휘도록 일을 하고 좀스럽게 아껴도 돈계의 돈은 꼭 그대로였습니다. 한 푼도 늘어나질 않았지요. 어허,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더 부지런히 일을 해도 매 한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알뜰살뜰 아껴도 매 한 가지였지요. 이래서 몇 달 만에 구두쇠가 그만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도 속상하여 그만 화병이 난 것이지요. 이불을 쓰고 드러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지나가는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에라이, 이왕에 더 벌지도 못할 돈 써버리기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두쇠가 거지에게 돈 한 냥을 집어주었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집 한 구석에서 돈 한 냥이 불쑥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것이지요. 그러니 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은 셈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그 다음 날 이웃집에서 양식이 떨어져 곤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돈 궤에서 단량을 꺼내어 보냈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난데없이 매 한 마리가 집으로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매를 팔았더니 꼭 단량이 생겼지요. 그걸 돈궤에 넣으니 본전이었습니다. 한 푼도 줄어든 것이 없었지요. 그 다음 날에는 큰맘 먹고 돈 100냥을 풀어서 근처 가난한 집에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돈 100냥이 거저 들어온 것이지요. 관가에서 소문을 듣고 상으로 돈 100냥을 보내온 것입니다. 돈이란 옳은 일에 써야 모이는 법이렸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아주 딴판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썼을까요? 돈계에 돈은 언제나 그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돈을 쓰면 그만큼 어디선가 자꾸 들어오니 언제나 그만큼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똥 빨리 누는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똥을 아주 빨리 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누는고 하니
앉았다 일어서면 그게 끝이었지요. 그렇게 빨리 누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 모는 일을 하였는데 하루는 골 원님 말을 몰고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원님이 당최 미련한 데다 거들먹거리기만 하여 아주 배알이 비비 꼬여 있었습니다. 한번 골려 주어야지 하고 벼르면서 갔는데 어디쯤 가다가 똥이 마려웠지요. 사또, 소인 잠깐 뒤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놈아, 경마를 잡다 말고 무슨 뒤를 봐. 아이, 그럼 나오는 똥을 그냥 끼고 가랍니까? 에이, 칠칠 맞지 못한 놈 같으니 냉큼 갔다 오너라. 이 사람이 똥을 누고 오는데 눈 깜짝할 새에 왔지요. 원님이 보니까 아주 신기하였습니다. 자기는 똥을 누워도 오래오래 누는데 이 사람은 앉았다 일어서면 끝이니 아주 신기하였지요.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똥을 빨리 누는 것이야? 경마잡이는 옳거니 잘 됐다. 이때 한번 골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능청스럽게 둘러대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십니까? 똥을 빨리 누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신기하군.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가까운 곳은 이제 막 지났으니 한참 가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럼 그곳에 이르거든 알려다오. 나도 똥 한번 빨리 넣어보자. 예, 거기 가면 제깍 알려드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원님이 슬슬 똥이 마려웠습니다. 똥을 누는 데는 아직 멀었느냐?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원님은 어떻게든 그곳까지 가서 똥을 누려고 마려운 것을 꾹 참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더 가도 경마잡이는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똥을 빨리 누는 곳은 아직 멀었느냐? 왜 이리 오래 걸려? 아, 이제 다 와갑니다. 다 와간다니 좀 더 참아야지요. 원님은 마려운 것을 참느라고 아주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더 가도 경마잡이는 말을 멈출 줄 몰랐지요. 대체 얼마나 남은 것이야?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원님은 허겁지겁 말에서 내리는데 궁둥이에서는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말에서 내리자마자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릴 새도 없이 똥이 쏟아지고 말았지요. 그러니 원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하였어요. 네 말이 맞긴 맞구나. 여기선 똥이 참 빨리도 나오네. 손 버릇을 고쳐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식구마다 손 버릇이 나빠서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자주 훔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된 집안인지 온 식구가 버릇이 나빴지요. 그리고 서로 얼마나 감쪽같이 누구네 물건을 훔쳐왔는지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집안 사람들의 손버릇을 눈치채고 물건이 없어지기만 하면 이 집에다 의심을 두고 감시하였어요. 그 집에서 막내 아들이 장가를 들여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워낙 도둑놈의 집안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까운 마을에서는 장가를 들 수가 없어 아주 먼 어느 산골 마을에서 며느리를 얻은 것이지요. 며느리가 시집을 와보니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네 집에서 무엇을 훔쳐올 것인가만 연구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네 이장네 집에서 비단 한 피를 훔쳐왔습니다. 식구들은 비단을 풀어놓고 저고리를 해입자는 둥, 두루마기를 해입자는 둥, 좋아라 하며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건을 잃어버린 이장네 식구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지요. 다른 집들은 형식적으로 슬슬 살펴보는 것이었고 사실은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아주 버릇을 고쳐놓을 속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옆집까지 수색해 오는 것을 보고 이 집 사람들은 비단을 어디에 숨겨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다가오는 화는 면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얼른 비단 피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큰 가마솥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뚜막에 앉아 불을 지폈지요. 이장네 식구들이 와서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엌에까지 들어와 여기저기 살펴보고 물 항아리 안도 들여다보았지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솥 안에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상하다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모두 새로 들인 며느리 칭찬에 침이 말랐지요. 저렇게 물건을 잘 감추는 며느리가 있으니 이제는 도둑질도 안심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겠다. 며느리는 기분이 여간 언짢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면하게 해 주었더니 이제는 아주 한통 속으로 같은 도둑놈을 만들 작정인 모양이었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 이번에는 남편이 과분의 집에서 돼지를 훔쳐왔습니다. 멱을 따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털을 벗기려 하는데 과분의 집에서 돼지를 잃어버렸다고 야단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동네 사람들은 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였습니다. 의심이 가는 집은 딱 한 집, 다른 집들은 형식적으로 슬슬 하면서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지요. 돼지를 잡아먹으려던 이 집 식구들은 또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가, 어떡하면 좋겠니? 하고 며느리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모른 척 내버려 두어 동네 사람들에게 혼 좀 나게 해줄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얼른 털을 벗긴 돼지를 등에다 업었습니다. 그리고 포대기를 감고 돼지 머리에 털 수건을 씌웠지요. 남편을 시켜서 돼지를 잡던 자국도 깨끗이 치우게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 들어왔지요. 이 도둑놈들 잡기만 해봐라. 아주 동네에서 쫓아내고 말 것이야. 동네 사람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돼지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자 집안 식구들은 돼지를 삶아 맛있는 부분은 며느리에게 주었지요. 며느리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옷 보따리를 싸들고 와 저는 이렇게 도둑질이나 해먹고 사는 집에서는 살 수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며느리를 놓치면 다른 며느리를 영영 얻을 수도 없으려니와 도둑놈 집안이라는 소문이 사돈네 고을까지 퍼질 것이 뻔하였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손을 잡아 앉히며 말하였습니다. 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지 못하였구나.
앞으로는 도둑질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살도록 할 터이니 돌아가겠다는 말은 거두거라. 정말입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고 옷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날 이후 동네의 어느 집에서도 물건을 도둑 맞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둘이 된 머슴. 옛날 어느 큰 부잣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일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예쁜 색시도 없고 집도 짓고 농사 지을 땅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주인 집에서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는데 좋은 사윗감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처녀가 하도 예뻐서 사방에서 잘생긴 총각들이 청혼을 해왔지만 너무 좋은 자리를 고르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 머슴이 속으로 자기가 이 집 사위가 되었으면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것은 허망한 바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날이 가면서 더욱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머슴 총각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갈비를 긁고 있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하나 싱 하고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노루 한 마리가 뛰어오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나 좀 숨겨주시오. 노루가 머슴 총각을 보고 애원하였지요. 총각은 노루가 가엾어 긁어놓은 갈비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 포수 하나가 헐떡거리며 올라와 물었어요. 이리로 노루 한 마리 뛰어오는 것 못 보았소? 아까 노루 한 마리가 저쪽 산 너머로 달아나는 걸 보았소. 포수는 총각이 가리키는 산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포수가 가고 난 뒤에 숨어있던 노루가 나와서 말하였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총각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주인집 처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으니 들어주겠니? 우리 주인댁 따님에게 장가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노루는 꼬리에 있는 털을 3개 뽑아주면서 다시 말하였지요. 내일이라도 주인집 처녀가 오줌을 누거든 거품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 털 3개를 꽂아 놓으십시오. 총각은 노루에게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노루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총각은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쇠 죽을 쓴다 하면서 처녀가 오줌 누는 것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런데 처녀가 좀처럼 밖에다 오줌을 누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총각은 애가 탔습니다. 머슴 총각은 새벽같이 일어나 처녀의 움직임을 살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오줌 누는 것을 쉽게 보지 못하였지요. 보름쯤 지나 그날도 머슴 총각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주인집 처녀가 금방 뒷곁으로 바쁘게 뛰어가는 것이었어요. 총각이 모퉁이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리니 처녀가 치마를 여미며 뒷곁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옳거니? 머슴 총각은 뒷곁에 볼 일이라도 있는 듯 서둘러 달려갔답니다. 가서 보니 처녀가 눈 오줌의 거품이 막 사그라져 가고 있었지요. 총각은 숨겨놓았던 노루털 3개를 오줌 거품에 얼른 꽂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주인집 처녀가 걸음을 걸으려고 발을 옮겨 놓으니 움직일 때마다 방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발짝 옮겨 놓으면 한 번 뿡 하고 2번 옮기면 2번 뿡뿡 하고 10걸음 걸으면 10번 뿡뿡 하지 않겠어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움직일 때마다 방귀가 계속 뿡뿡 나오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밤에 자다가도 몸을 뒤척이면 그때마다 뿡 하고 방귀가 나오니 나중에는 몸을 움직이기가 겁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방귀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하게 나왔지요. 처녀는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꼼짝없이 누워 있으니 외동딸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다 모아놓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 댁은 온 나라에 방을 써 붙였어요. 우리 딸을 고쳐주는 의원에게 재산도 주고 사위로 삼겠다. 이러니 온 나라에 용하다는 의원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었지요. 머슴 총각은 이때다 생각하고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제가 따님 병을 고쳐드릴 테니 사위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딸의 목숨을 생각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고쳐만 주면 사위도 삼고 재산도 다 주겠다. 머슴 총각은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의 기한을 주십시오. 따님의 병을 사흘 안에 고치겠습니다. 이날 저녁 머슴 총각은 뒷곁에 꽂아둔 노루털 3개 가운데 1개만 뽑아놓고 다음날 아침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주인님, 따님을 한번 일으켜 걷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딸을 일어나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방귀 소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전에는 움직이기만 하면 뿡뿡 소리가 났는데 뿡이 붕으로 약해진 것이었지요.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붕 하고 좀 더 방귀 소리가 약해졌고 빠르게 걸으니 붕붕 붕붕 하였지요. 그날 저녁 머슴 총각은 털 1개를 더 뽑아버리고 다음날 아침 처녀에게 걸어보라 하였지요. 처녀가 일어나 걸어보니 어제 붕붕하던 것이 이번에는 픽픽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빨리 걸어보라니 픽픽픽픽 하였지요. 주인 내외와 딸은 이제 병이 정말 낫는 줄 알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머슴 총각은 나머지 1개 남은 털을 마저 뽑아버리고 다음날 아침 처녀를 걷게 했더니 이젠 붕붕 소리도 픽픽 소리도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처녀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괜히 일어났다 앉았다 걸어갔다 뛰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지만 방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머슴 총각은 주인집 딸과 결혼하고 그 집 대릴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사위를 옛날처럼 일만 시킬 수 없어 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하였지요. 머슴 사위는 무과 시험을 보려고 화를 메고 서울에 가서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기와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큰 기와집 무남 동료 외동딸이 1년 전부터 병들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밤마다 자정이 되면 커다란 새 1마리가 날아와 슬프게 우는데 그 새가 울고 가면 처녀가 금방 까무러친다는 것이었어요.
또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면 또 새가 와서 울고 가고 이제는 처녀가 아예 기운을 잃어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머슴 사위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사흘 동안 기한을 주시면 제가 그 큰 새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못 믿었다는 듯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이보게 온 나라의 내노라 하는 활 속의 명수들이 다 다녀갔네만 아무도 새를 잡지 못했네. 머슴 사위는 자신 있게 말하였어요. 제가 그 새를 꼭 잡아 보이겠습니다. 만약 제가 새를 잡는다면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잡아만 준다면야 내 딸과 결혼시키고 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주겠네. 머슴 사위는 그날 밤 뒤란 구석에 숨어서 새가 날아오는 것을 살피고 있었지요. 한밤중이 되자 회오리 바람처럼 거센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하늘을 덮는 듯한 커다란 새가 날아들어 지붕 한 가운데 앉아 괴상한 소리로 슬프게 울고 가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머슴 사위는 집 주인에게 커다란 떡 시루 하나를 달라고 해서 시루를 지붕 한가운데 올려놓았지요. 그랬더니 밤중에 새가 날아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루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울고는 날아가 버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머슴 사위는 지붕 위에 있는 시루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큰 새가 날아와 시루 위에 올라섰지요. 머슴 사위는 새의 다리를 꽉 붙잡아 지붕에서 뒤란 아래로 뛰어내리고는 허리 뒤에 꽂아 두었던 화살 한 개를 새의 눈에 푹 꽂았습니다. 새는 몸부림치다가 숨이 끊어져 죽어버렸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집 주인이 머슴 사위에게 어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뒷곁에 가보십시오. 어젯밤 활을 쏘았는데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주인 내외가 뒷곁에 가보았더니 놀랍게도 커다란 새가 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 딸은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머슴 사위는 그 집 딸하고도 혼인을 하여 각시가 둘이나 생기고 재산도 두 집 재산을 가지게 되어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활을 잘 쏘는 한량. 옛날 어느 마을에 활을 아주 잘 쏘는 한량이 살았습니다. 활만 잘 쏘는 게 아니라 힘도 세고 담도 컸지요. 하루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어느 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온 식구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슬피 울고 있었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오늘 혼인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괴물에게 잡혀가 버렸지 뭐요. 하도 억울하고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그 괴물은 어디로 갔소? 저 산 너머로 갔지요. 한량은 그 길로 곧장 산을 넘어갔습니다. 산을 7번이나 넘어 한 곳에 가보니 그 외진 곳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묵은 집인지 지붕에 풀이 가득하였지요. 그런데 대문이 꼭 잠겨 있어서 밀어도 열리지 않고 흔들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마당에 들어가 보니 중문이 나오는데 중문도 꼭 잠겨서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으려고 보니 너무 높았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들어갈 데를 찾다 보니 담 밑에 조그만 개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로 기어 들어가 보니
넓은 뜰이 나오고 그 한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였지요. 얼른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보니 웬 털복숭이 괴물이 신부를 묶어 놓고 신랑을 막 놀려먹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받아 먹으면 신부를 돌려주마. 이러면서 칼 끝에 짐승 고기를 꽂아 가지고 휙휙 돌리고 있었지요. 그걸 신랑에게 던질 참이었습니다. 신랑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한량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랑 겨루자. 나는 네가 던지는 칼에 꽂힌 고기를 받아 먹일 테니 너는 내가 쏘는 화살에 꽹 고기를 받아 먹어라. 어떠냐? 웬 놈이 겁도 없이 나서는 것이야. 그래, 좋다. 이렇게 해서 둘은 겨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괴물이 칼 끝에 고기를 꽂아서 휙 던지는 걸 이 한량이 냉큼 받아 먹었어요. 고기만 쏙 빼먹고 칼은 쓱 떨구었지요. 괴물은 화가 나는지 더 큰 칼에 고기를 꽂아 가지고 또다시 던졌습니다. 또다시 고기만 덥석 받아 먹었지요. 세 번째는 더 큰 칼에 고기를 꽂아 마구 용을 쓰면서 던지는데 이것도 고기만 턱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량 차례가 되었지요. 한량이 화살 끝에 고기를 꿰어 가지고 괴물 입을 겨냥하여 쏘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살은 일부러 힘 들이지 않고 슬쩍 쏘았습니다. 괴물은 코웃음을 치면서 고기만 냉큼 받아먹고 화살은 밑으로 떨구었지요. 두 번째 화살도 슬쩍 쏘니 고기만 덥석 받아먹고 화살은 떨구었답니다. 세 번째는 전 먹던 힘까지 다 써서 화살을 날렸어요. 겉으로는 슬쩍 쏘는 척하면서 화살에 온 힘을 다 실었지요. 괴물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고기를 턱 받아 먹었는데 화살이 어찌나 빠르고 세었던지 미처 떨구지 못하고 그냥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물은 죽어버렸지요. 한량은 신랑 신부를 살려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잊고 울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량은 잔치집에서 잘 얻어먹고 놀다가 또다시 길을 떠났지요. 비를 내려주는 천둥의 신. 아주 오랜 옛날 천둥의 신이 몇 달 동안이나 땅을 찾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지요. 천둥의 신과 힘센 황소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천둥의 신은 양손에 창을 들고서 거대한 검은 황소를 타고 하늘나라를 돌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창을 구름에 던지면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천둥의 신이 구름을 찔러 비를 내리게 할까요? 하지만 촌장도 천둥의 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였어요. 내가 아는 것은 천둥의 신이 오지 않을 때 조상님들이 쓰던 방법뿐이요.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여 물었지요. 어떻게 했는데요? 조상님들은 이렇게 외쳤지요. 천둥의 신이시여, 저희 말이 들리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사람들이 말하였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촌장의 집 앞에 모여 함께 외쳤지요. 천둥의 신이시여, 저희 말이 들리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촌장이 말하였어요. 그만하면 됐소.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그 이튿날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둥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지요.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비가 오지 않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천둥의 신이시여.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의 신이 탄 황소의 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나? 과연 하늘을 보니 천둥의 신을 태운 거대한 검은 황소가 잿빛 구름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거대한 번개가 번쩍하고 하늘을 갈랐어요. 저것 봐. 저것이 바로 천둥신이 들고 있는 창 끝이야. 마침내 마을 위로 구름들이 모여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천둥의 신에게 고맙다고 소리를 쳤지요. 천둥의 신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참 좋은 일이야. 사람들이 더 행복하도록 비를 계속 내려주어야지. 천둥의 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황소를 계속 몰아붙였어요. 하늘을 내달리며 틈만 나면 구름을 찔러대었지요. 그러자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면서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비는 끝없이 내렸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비가 그칠 줄 모르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엔 비가 너무 안 와서 곡식이 말라 죽더니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죄다 물에 잠길 판이야. 사람들은 다시 천둥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를 그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지요. 사람들은 촌장의 오두막 앞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젠 충분합니다. 천둥의 신이여. 고맙습니다마는 이제 비는 충분합니다. 천둥의 신은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지요. 땅을 내려다보니 들판과 오두막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둥의 신은 얼른 황소의 옆구리를 뒤꿈치로 툭 차서 황소를 돌려 세우고 떠나갔지요. 천둥 같은 황소의 발굽 소리도 점점 희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걷히며 햇님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햇님에게 반갑게 웃어주고는 천둥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지요. 그런데 하늘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아름다운 띠가 걸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은은히 빛나는 무지개를 가리키며 소리쳤답니다. 저것 봐, 저게 뭐지? 촌장이 말하였어요. 천둥의 신이 떠나면서 옷을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